유튜브에 보면 송정 교수 현문현답이라고 하면 번호가 붙어 있어요. 50일, 80일 이렇게, 100일 이렇게. 요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즉석 답변, 그 즉문즉답인데 이거를 촬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촬영한 그 구간만 잘라가지고 좀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답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질문 올렸다고 하는데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셀러로서 역량이 키워질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크게 실망했던 경험을 몇 차례 겪다 보니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게 되고 나도 관심 받는 거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기도 하고 요즘에 구대들수 강의를 듣다 보니 저도 함께 그 비전을 이루는 소망이 꿈틀거립니다. 셀러가 되려면 우선 나와 성향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까지 잘 맞춰져야 할 텐데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꼭 필요한 얘기죠. 정말 여러분 너무 필요한 얘기 아니에요? 네. 아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조금 연결이 좀 되는 얘기인데요. 질문의 핵심은 보면, 실망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게 참 힘들다. 또 그 트라우마들이 남아서, 문제를 일으킬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질문을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에는 우문이 있고 현문이 있어요. 우문을 현문으로 바꾼 다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우문을 답하면 뭐가 되죠? 우답이 돼요. 아무리 잘해도 우답이에요. 예, 네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문에 답을 하면 무조건 우답이다. 자, 제가 재미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신은 전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은 전능하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전능한 신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돌멩이를 전능한 신이니까 이 돌멩이를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요. 신이 전능한데 이 돌을 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만들 수 있겠는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시작. 네,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있다? 자, 왜 있다? 그럼 있다는 말은 들 수 없게 만들었다면 들 수가 없으니까 전능하지 않는 거죠. 만들 수 없다면? 왜 못 만들어 전능한데? 자, 근거. 있다. 예?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신이 자기 전능하다고 해도 못하는 건 있을 수 있다. 못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럼 이제 전능하다라는 걸 이제 부정해 버렸어요. 예, 그냥 들어가서 여기는 없다. 신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없다. 왜? 그러면 이제 못 만드니까 전능하지 않네. 자, 이런 질문을 우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해도 우답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현문이 필요해요. 전능하다라는 의미가 당신에게는 어떤 뜻이냐? 당신의 기준은 뭐냐? 라고 물으면 거기서 본인이 부딪혀버려요. 그러면 답은 내려줘야죠. 야, 전능이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전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죠. 나는 내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겠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전능이고 못 만들면 전능이 아니야. 그죠? 전능에 대한 의미를 이 사람은 중의,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시켜서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답을 해도 우문이 되는 거, 우답이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답을 할 때 우문에 우답을 하는 삶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논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박사 논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죠. 나는 지금 이 말을 이러한 영역 안에서, 이 틀 안에서만 질문한다. 아까 만류 인력은 중력권이라는 그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다 라고 정의를 해야만 맞아요. 저 상대적 시각, 거시색으로 가면 이것은 안 맞게 되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제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분야의 제한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문을 현문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질문이 약간의 퍼짐 현상이 있다면 이거를 핵심만 딱 정리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핵심은 뭐냐? 나와 서로 다른 사람, 즉 여기서 다르다는, 성향이 다르다라는 뜻보다는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신뢰가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일할 거냐. 왜냐하면 이 의미를 보면 내가 실망했던 경험이 있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게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이제 사람들 어울려서 일해야 돼. 그러려면 이런 실망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신뢰관계라는 측면으로 함축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뢰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무한신뢰, 그냥 완전한 신뢰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신뢰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일반신뢰, 무한신뢰가 있고 일반신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대관계의 신뢰. 적대관계라는 건 신뢰가 없다는 소리인데 신뢰를 썼을 때 적대관계, 이 세 종류에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 무한신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 모습이죠. 엄마 아빠 모습인데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해로움을 끼쳐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로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 내가 해로움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윈윈 정책으로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고 돕지만 일반적인 경영적 관계, 사업적 관계에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해를 주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는 말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절대 이 사람은 공짜 없습니다. 도움도 공짜가 없고요. 해를 주는 것도 공짜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면 절대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왜 돌아오느냐? 원리는 명확해요. 다 돌아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양자 수준에 가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양자 수준에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것은 이 안에 원자들이 있어요. 원자들이 빛을 방출하는데 전자들이 막 돌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내가 얘를 보기 위해서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면 불은 다 햇빛, 양자, 광자죠. 광자가 얘를 가서 속에 있는 전자를 때리게 돼요. 모든 빛은 얘를 때려요, 지금. 그리고 얘는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게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지만 양자 수준에서는 내가 보려면 불을 켜는데 불을 켜는 순간 전자가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니까 얘는 움직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는 행위는 상대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가 생깁니다. 하이젠베르크에.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부모처럼 완전하게 정말 오랜 사랑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가 있지만 사회적 업무 속에서는 그 사람 스스로가 가진 생각 속에 내가 저를 괴롭히면 언젠가는 나는 몇 배로 돌려받는다라는 의식 때문에 저 사람이 절대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구조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뢰관계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이런 사람은 설사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는
무지에 의한 실수. 즉 의도는 저 사람을 해끼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실수와 실패가 내게 손해가 됐다 해도 서로 용납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나에게 잘하려고 장미꽃을 가져왔는데 나에게는 장미꽃 알러지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거 가지고 서로 원망하지는 않죠. 예, 나를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을 바로 신뢰관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반관계입니다. 일반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해의 관계에 의해서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익이 얻을 게 있다. 그러면 친밀하게 하고 이익 얻을 게 없으면 좀 거리를 두고 이 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기가 어려워. 이 사람은 믿기가 어려워. 이것을 일반 신뢰관계라고 해요. 즉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의 신뢰 상태를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관계는 적대관계예요. 적대관계는 처음부터 의도와 목적이 나를 해치려고 해요. 또 태도 자체가 의도와 목적은 아니어도 원래 태도가 남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살아온 삶을 어느 한꺼번에 못 바꿔요. 이 패턴을 조사하는 게 바로 이력서예요. 예, 그래서 모든 회사는 다 이력서 제출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판단을 잘 하려면 제일 먼저 그의 살아온 삶의 이력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에서 이 사람은 항상 남을 존중했는가, 배려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이해관계로 살았는가, 아니면 항상 자기 것만 챙기려고 했는가, 이 세 개가 이력 보면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니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어울리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력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그러니까 둘 다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조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력 정보는 첫째, 내 약점은 쓴다, 안 쓴다? 이력 정보에 내 약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기소개에 안 써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면 친한 사람은 이익 쪽이야. 좋게 말하고 안 친한 사람은 안 좋게 말해요.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려면은 엄청난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 청문회처럼 한 사람 공직에 세우면 어마어마한 조사를 하잖아요.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왜? 여러 사람의 이걸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들어서 균형 있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통찰로 해야 되는데, 통찰은 사실은 믿기가 사실 힘들죠. 아무리 정주행위를 해도요, 실패한 인사가 많았으니까. 예.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관계를 파악하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던 건데, 사람은요, 누구나, 참,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네. 원자가 있으면 이 원자는요, 있는 존재라면 얘는 스스로 빛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왜?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가 도약 또는 축소할 때 다 빛을 방출하거든요. 그 빛의 종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게 금인지 아니면 동인지 다 나타나요. 빛이 딱 나오면 이 빛을 보면 이게 산소고요. 빛이 딱 나오면 얘는 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천억 광년 있는 곳에 있는 별이 금속이 뭘로 돼 이야기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그 별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별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얘는 철 몇 프로, 금 몇 프로 다 나와요. 네. 이게 바로 속성은 언제나 그 속성을 밖으로 보여주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속성을 보여주는 채널이 뭘까요? 예, 뭐냐면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이 이건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망 덩어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 근데 이 욕망을 이 욕망을 얻기 위해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관계성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걸, 이렇게, 남의 것만 얻어서 나를 채우는 방식. 그리고 같이 노력해서 함께 채우는 방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를 잘되게 하겠다는 방식. 이러한 형태의 태도가 형성이 돼. 이 욕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형성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패턴화 돼가지고 안 없어져요. 잘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는 걸 보면 아주 쉽게 이 세 가지 관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신뢰 상태를. 자,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냥은 못해요. 우리 요 원자가 뭐인지를 알려면요. 원자가 가만히 있을 때는 빛을 안 내요. 그런데 어떤 빛이 들어가거나 자극이 되면 열을 가하거나 하면 이거 전자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때 빛이 나와요. 전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원자 핵이고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가 이 궤도라는 게 있는데 이 궤도에서 1이 올라가잖아요. 되면 이때 빛이 나와요. 잠깐만요. 예, 1이 가려면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 되고 요리 축소되면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시킨다. 이게 빛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뭔가를 던지면 자극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반응이 생기는데 그 반응을 보고 이게 어떤 유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너 욕망은 어떻게 이루니? 이렇게 이거야말로 정말 숨기라고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절대 답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이런 건 쉽게 말하잖아. 관심사를 몇 번 얘기 듣다 보면 거기는 패턴이 나와요. 예. 두 번째, 그런 관심사를 어떻게 너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니? 이런 건 대화할 수 있죠. 네. 그럼 그거 어떻게 지금 그걸 이루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뭐 이런 건 상식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럼 만약에 그때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이죠. 상세하게.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어디다 쓸 건데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질문을 몇 번 던지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지막에 얻은 결과물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태도, 바로 여기에서 이 사람의 세 가지 태도가 나와요. 예, 정말 남과 함께 살려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두 번째, 이해에 따라서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살겠다고 하는 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따른 이제 판단 방법 알았죠? 예,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진 걸 파악하느냐. 세 번째 마지막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만나면 빨리 도망갈래. 아예 가까이 이제 상종 않는 게 최고야. 이게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 예, 종교인들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여호와 증인 막 이단들이 이단들이라고 했을 때 그 이단들이 집에 근처만 와도 막 쇠수물 뿌리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지금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 기독교라는 존재 안에서 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 동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동장이 되면, 이거 동장은 뭐 종교인이고 뭐고 무속이고 다 있는 건데? 그럼 너는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장이?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약간만 바꾸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 증인이지, 나는 너 안 만나고 살 거야. 이건 기독교인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가능한 얘기지. 네가 한번 동장만 돼봐. 네가 교수만 돼봐. 학생 아내가 무속인도 있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못하지.
얼마나 생각이 좁냐는 거지. 예. 이장만 돼도 마음대로 못해. 안 그래요? 이장만 돼도 마을 안에 있는 사람 어떨 건데. 무조건 다 품어야 돼. 바로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버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적대 관계는요. 나하고 힘이 비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힘이 못하면요. 절대 적이 안 돼요. 무릎 꿇거든요. 나한테 도움을 요구하거든요. 적대 관계는요. 나하고 힘이 비등하거나 나보다 힘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적대 관계를 잘못해 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들어오면 경찰 10명이 도둑 1명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를 잘못하면 정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척 관계에서 적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친척 관계 있을 수 있죠. 막 아니 자식들끼리 싸우잖아요. 재산 갖고 있어요. 예, 기분 상하면 뭐 저기 가족들이 더 무서워. 그러잖아요. 적대 관계는 어디에서나 있어요. 근데 적이라고 해서 가족 관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제일 왼수가 누구라고? 제일 왼수가 가족이라니까요. 예,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왼수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적이라고 나는 멀리 두고 살겠다. 이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결국 무한 신뢰와 일반 신뢰와 그리고 적대 신뢰 관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첫째, 무한 신뢰는 관리가 필요 없어요. 그죠? 무한 신뢰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야. 예, 의문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무한 신뢰를 관리해야 돼요. 왜? 무한 신뢰도 실수는 있거든. 무한 신뢰도 실수는 해. 실패. 즉 의도적이지 않게 잘해주려다가 더 실수를 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를 너무 아끼다가 과보호 상태에서 키우는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마보이는 정말 인생에 엄청난 자식도 모르는 상태에 그 자식은 정말 영양 없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부정어가 되거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엄마의 무지죠. 그래서 무한신뢰 관계라고 하더라도 의도나 목적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뭐예요? 세 가지 중에 무지에 의한 누락. 의도적 누락. 근데 여기서 의도적 누락은 없겠지. 그죠? 의도적 누락은 없겠죠. 무한신뢰 관계는. 무지에 의한 누락이나 무지에 의한 오류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한신뢰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부분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무한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더 좋은 관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로 간의 인격이 좀 부족하면요. 무한신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 두 가지 오류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을 때 아주 왼수도 그만한 왼수가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 왼수 많잖아요. 예. 처음에는 무한신뢰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실수를 잦게 하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막 그냥 고통을 주는 거죠. 아버지가 내 사업 물려받으라고 하면서 막 그냥 압박하고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의 태도와 패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식 입장에서 그걸 관리할 수가 없죠. 어리니까. 근데 성장한 사람끼리는 할 수 있어요. 네, 특별히 연인 관계 같은 경우는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괜히 이혼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혼해. 그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고 불편해.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관리를 못하면 오늘날 현재 모습의 이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일반 신뢰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 신뢰 관계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이익이 되면 신뢰처럼 하고, 손해가 되면 신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 제도에 의한 신뢰를 만드는 게 있죠. 규정과 계약. 규정과 계약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주 어렵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 때쯤이면 규정과 계약이 없다면 어떻게든 자기 이익권을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계약에 의해서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제가 30살 때 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30대 때부터 이렇게 계약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제 계약서입니다, 지금. 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최근 회사 계약이고요. 개인 계약, 요건 보세요. 이거 다 계약입니다. 전부 계약서예요. 우리 스태프들하고 계약서, 아들하고 계약서, 이야기만 나오면 다 계약서로 바꿔요. 왜요?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계약의 주체가 갑과 을인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갑은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유리해요? 안 쓰는 게 손해예요? 시작. 안 쓰는 게 유리해요. 갑은, 을은 안 쓰면 무조건 독이야. 갑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이야기하면서 바꾸니까. 살살살살 하다가 바꾸면 이상하다?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마지막에 싸워요, 이제. 왜? 또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갑은. 아니, 우리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왜 쓰느냐? 내가 대부분 갑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갑이 계속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서는요, 나를 신뢰 없는 사람으로 봐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기하면 그때 계약을 써요. 왜? 나를 위해서. 안 바꾸기 위해서. 못 바꿔, 내가. 꼭 바꿔야 되는 일이 있다면 진짜 정중하게 얘기해야 돼. 이미 써놓은 계약서를 바꾸려면 저 사람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 받아가지고 계약서를 바꿔요.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계약서를 안 썼을 때는 마음대로 내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쓰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 계약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게 다 계약서예요. 아들하고는 이제 어떤 계약이냐면 아들이 잘하겠다고 해. 그죠? 말하면 잘하겠다고 하지. 잘하겠다고 하고 3일 못 가. 3일 넘겨야지. 최소한 30일은 가게 하려면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런데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너 책 읽기로 했지? 그거 지켜서 지금까지 읽은 애 있어요? 없죠? 책 읽기로 했어. 그런데 안 읽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때도 너만 벌을 받으면 아이가 안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아빠도 읽을게. 그럼 같이 읽고 안 읽은 사람은 페널티를 내자.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페널티를 내는데 처음에 아빠가 걸렴 일부러. 그리고 벌금을 내. 지가 마음껏 썼어. 이제 꼼짝 못해. 조금은 전략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몇 번 아빠 거 뺏어 먹으면 이제 아주 기고만장했다가 지가 걸리면 이제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계약서. 뭐 가족 계약서, 부부 계약서, 뭐 별걸 다 씁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그래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의리되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갑의 입장에서 먼저 계약서를 써주는 거. 이것이 저를 묶는 족쇄예요. 근데 그 족쇄 때문에 제가 좋은 판단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관계입니다. 일반관계는 제도와 규정과 계약을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아까 플러스 이제 이건 다 필요합니다. 관리 잘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계약이 안 지켜져도 실망은 실망이거든. 그래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까 무한신뢰에도 무지에 의한 누락, 무지에 의한 오류 이걸 관리해줘야 됐듯이 이것도 똑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적대관계입니다. 적대관계는요 3가지가 필요해요. 적대관계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은 일단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와 의도,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적대 관계는요, 역량이 필요해요.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계약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과 안 만난다, 이러면 이 세 가지가 필요가 없지. 근데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 역량은 뭐냐? 장수를 구분할 때 가장 훌륭한 장수, 보통 장수, 어리석은 장수, 이렇게 나누거든요. 가장 훌륭한 장수는 적이 나한테 덤비지 못할 만큼의 아성을 보여줘요. 아예 덤빌 생각을 못하게 어떤 전략적이든 실제든 뭔가를 보여줘요. 우리 적군, 우리 국방력 이 정도야.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너가 덤빌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돼. 뭐가 됐든 간에 덤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훌륭한 장수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현재.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뭐 오지 마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훌륭한 장수. 이겨놓고 싸우는 것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세부적인 전술들을 다 짜고 그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장수, 싸움의 결과를 예측을 못하고 이길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지 안 질지 이길지는 몰라요. 예측이 안 된 상태야. 바로 앞에 사람은 어땠어요?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잖아요. 이 사람은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고 이길 것처럼 믿어요.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마지막 장수는 어리석은 장수인데 질 싸움을 이길 것처럼 해요. 누가 봐도 지는데 예, 이길 것처럼 싸워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장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역량이라고 불러요. 즉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지. 힘.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힘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적을 다룰 때는 내가 힘이 있으면 적들은요, 이 적의 태도들이 주로 어떤 태도냐면요, 이해관계가 아주 명확해요. 질 것 같으면 빨리 무릎 꿇고요. 이길 것 같으면 막 쇠를 과시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적이거든요. 보통 이런 이 태도를 안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도 남하고 적관계를 안 만들어요. 이해해버리거나 포용해서 아군으로 만들지, 적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적은 힘을 중심으로 우세를 보여주고 그 사람을 내 밑으로 끌어들여서 통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약점이에요. 적이 있을 때 내가 좀 힘이 약하더라도 적의 약점을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얘가 나를 공격한다고 할 때 너 이거 내가 손대면 어떻게 되지? 끽 하고 들어가는 거야. 네. 이런 것들. 이런 거 몇 개만 딱 잡고 있으면 아주 통제가 쉽죠. 네. 그래서 적일 때는 약점을 어떻게든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내 약점을 알면요, 무조건 터뜨려서 나를 괴롭게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약점을 알아도 얘가 가만히만 있다면 내가 이걸 터뜨려서 곤란하게 하진 않아요. 왜? 이가 어려워지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약점을 터뜨려 저가 어렵잖아요. 그럼 쟤도 언젠가 복수해요. 네, 10배로 받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컨트롤해가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적으로 협약이라는 말이기도 하는데, 협약은 사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평화 조약이 지켜졌어요? 지켜졌으면 왜 평화 없어, 지금까지. 예. 조약이라는 거는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그 조약이 만들어져요. 즉, 너하고 나하고 힘이 비슷하면, 야, 그만하자. 내가 힘이 세지면, 무언 핑계를 대서라도 조약은 없어진다. 조약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조약이에요. 그러더라도 조약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아요.
예, 계약과 비슷해요. 그래서 적을 대할 때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신뢰관계, 염려할 거 없겠지만 그들의 무지에 의한 부분을 관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관계는 사회적 규약과 제도와 계약을 가지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일반 관계는요, 계약만 있어도 무서워서 이 계약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적은요, 계약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수도 있다고. 예. 그래서 이 일반 관계는 계약 정도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해요. 근데 적대 관계는 계약이 안 먹히는 관계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이 관계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면 아마 훨씬 더 유익한 삶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